이거. 그냥 보인다 그랬으니까. 한데요. 예린이 학교 적응 잘 하고 있어? 친구 좀 사귀었어? 아, 좀 이제 좀 생겼어? 그럼 동욱이랑 둘만 남은 거고, 오늘은 빔 프로젝트를 써야지. 저번 시간에 딴끝 하나만 나가고 내가 까먹고 숙제를 안 내줬더라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과제로 나갈 거예요. 그렇다고 과제를 내준 걸 해설을 안 하지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가시리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 많이? 고려가요를 들어가려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기진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는 게 고전을 볼 때는 뭐부터 보는 게 좋다고? 누가 썼는지 작가부터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필기를 어느 정도까지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평균문학 정도 얘기를 하고 적었던 것 같은데 고려가요에 대해서부터 하고 갑시다. 고려가요가 가에 나와 있고요. 나에 있는 건 사설시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리고 고려가요부터 봅시다. 고려시대에 썼던 것이고 가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멜론 차트에는 다 가요들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민중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민요랑은 뭐가 틀려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민요는 고려가요라고 특징적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저것도 민요는 맞긴 한데 고려시대에 불렀던 민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딱히 나오는 이유가 있겠지. 딱 고려가요라고 빼는 이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후렴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후렴구가 이전까지 제망매가라든지 향가문학부터는 없었어. 분연체도 아니었고 연 자체가 없었는데 이때 후렴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들 시 생각하면 딱 떠올리는 기본적인 형식 있지? 1년, 2년, 3년 이렇게 나눠지는 거 그게 요 고려가요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후렴구의 역할이 연을 나눠주는 역할이라 그래서 이 형식을 분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말로 뭐 분절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 후렴구는 그러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어요. 가요에 뭐 훅 같은 거 요즘 아이돌들 훅이 있고 또 원래 벌스가 있고 훅이 있고 나눌 때 훅같이 큰 내용 없습니다. 블랙핑크 뚜두뚜두 뭐 내용이 있냐고. 별 내용 없는 걸로 그냥 운율을 만들어주고 흥을 돋우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볼만한 건 연구. 같은 말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조흥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가실에 나와 있는 나는이라고 되게 현대어 나는 미를 얘기하는 것 같이 쓰여 있는 나는이지 이게 연구 조흥구의 뜻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고려가요는 막상 길어 보인다 하더라도 후렴구 다 제껴버리고 연구 조흥구 뜻 없으니까 다 제껴버리면 해석할 부분이 딱히 몇 개 없어요. 그게 고려가요의 특징이자 뭐 나름 편하긴 하겠지. 근데 여기 엔제에선 되게 친절하게 의역을 다 해놨지만 가시리가 이렇게 절대 안 써있겠지. 중세국어를 들어가시면은 뭐 극혐하실 만하게 쓰여 있을 거예요. 요 정도로 특징을 보시면 되겠고요. 뭐 형식 혹시 기진쌤이 가르쳐줬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음수율, 음보율 기억에 남니? 민채 기억 안 나? 음수율, 음보율 기억나? 잘 가르쳐줬네. 하여튼 얘는 기억 안 날 거고 맞지? 음수율이라는 게 있고 음보율이라는 게 있어요. 둘 다 외형률이라 그래서 일부러 형식을 통해서 운율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음수율, 음보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음수율이랑 음보율을 잠깐만 얘기를 하고 갈게요.
음수율을 공부하면서 음보율을 묶고 같이 한 번에 공부를 해줘야 훨씬 편해져. 이걸 따로따로 떨어져서 생각을 하게 되면 또 나올 때마다 고전 나올 때마다 이거는 3, 4조인지 4, 4조인지 문제집에 따라서는 희한하게 무슨 4, 5조 막 이런 얘기도 쓰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음수율은 좀 느슨한 개념이다 생각해 주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요거는 끌마 두 글자 정도는 봐줘요. 두 글자 정도는 약간 너그럽게 봐준다. 그래서 음수율은 3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진짜 수능 끝날 때까지 3개밖에 안 나와요. 하나씩 써보시자면 요거는 다들 기억이 나실 테니까 글자 순회 반복. 음수율이라 그래서 글자 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가요에서 쓰는 것 같은 3, 3, 2조 그리고 중학교 때 아마 배우고 오셨을 진달래꽃,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거에서 민요적 율격해서 7, 5조 요게 민요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제일 외워놔야 되는 건 여기에 있다. 3, 4조 4, 4조 이건 모르면 진짜 작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놔야 돼. 3, 4조, 4, 4조면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3, 3, 2조는 3, 3, 2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요. 자, 딱 봐도 7글자를 한 호흡에 있는 것 지금은 모든 가수들이 다 요 정도까지는 하겠지만 실제로 평시조나 민요를 들어보시면 한 3줄짜리를 5분 내지 6분 읽으면 엄청 느리게 읽어요. 그래서 한 호흡에 7글자를 다 말하기가 힘들어서 보통 3글자, 4글자 내지 4글자, 3글자로 쪼갠다. 그럼 이거 홀수로 쪼개지지 않아? 3, 4, 5, 3, 4, 2 그러면 부를 때 딱 하시면 3번으로 끊어 읽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은 뭐? 이렇게 끊어 읽히고요. 이거는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짝수로 떨어지지? 그러면 4음보. 이것만 알아놓으시면 진짜로 뭐 외형률에 대해서는 다 끝난 거예요. 고전에서 외형률은 이거밖에 안 되고 현대시에서도 지키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해. 근데 내가 여기다 별표를 쳐놓은 이유는 뭐? 이게 시조 문학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3, 3, 2조는 대부분의 고려가요에서 사용이 되고요. 얘는 민요 일부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가시기는 고려가요니까 3, 3, 2조에 당연히 3음보겠지. 당연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형식적인 특징은 끝입니다. 고려가요. 그리고 좀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복습하자면 평민문학이기 때문에 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다. 일상적인 소재, 사랑 이야기, 지금도 멜론 차트 벨은 전부 사랑 얘기로 도배가 돼 있을 것이다. 사회 문제를 꼬집는 그런 내용도 있긴 하겠지. 그렇지만 대부분은 사랑 노래로 끝납니다. 평민문학의 특징이에요. 여기 이명박 딸이 있는 건 아니잖아. 다 평민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음수율, 음보율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보율은 뭐 개념적으로 얘기하자면 호흡 단위의 반복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랑 실제 느껴지는 거랑은 좀 달라서 와닿는 개념은 아닐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해보면 훨씬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미리 개념을 설명하면서 밑에 나에 있는 사설시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하고 본문을 보는 게 낫겠지? 그래서 사설시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나와 있는 사설시조가 먼저 나와 있는데 책 구성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평시조를 먼저 줬어야지 사설시조가 먼저 나와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얘도 마찬가지로 평민들이 창작을 했습니다. 둘 다 평민 창작이에요.
그래서 작가를 보시면 작자 미상이라고 나와 있지? 이름 세 글자든 두 글자든 안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건 다 국민문학이에요. 그럼 사설시조에 대해서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 범위에 사설시조가 들어간다 그러면 선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런 거 하나 들어갈 거야. 형식의 파격이 사용이 되었다. 형식의 파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슨 형식의 파격인지를 알아야지 형식의 파격인지 아닌지 가릴 거 아닙니까? 자, 뭐의 형식의 파격이겠어? 노멀 타입의 시조가 뭐라고? 형시조라고. 그래서 피디쌤도 잘 가르쳐 주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물어볼게. 지우야, 형시조의 형식 혹시 기억나니? 3장 예리는 기억나? 3장 6구 45자 내외에 그게 형시조의 형식이에요. 밑에다 써놓을게. (45자) 내외니까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글자 2개 정도는 봐준다. 그리고 여기 써놓은 음수율, 음보율은 뭐 3, 4조, 4, 4조의 4음보가 고정이에요. 그리고 형시조의 형식에서 하나만 더 가지고 갈 부분은 자, 3장이라고 해야 되는 거 동진이? 책 받아니? 학교에서 책을 받아볼게요. 잠깐만. 요거 가져가시면 저번 주에 왜 안 오셨죠? 저번 주에 초당과에서 버스카드를 두고 와가지고 버스카드를 초당고에서 두고 와서 수업을 못 나왔다? 걸어서 왔어요. 인정. 오케이 알겠어. 걸어서 왔다. 초당고는 뭐니까. 여튼 계속 얘기를 하던 걸 마저 할게요. 사음보라는 게 있고 초장, 중장, 종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초장, 중장, 종장이었지? 형시조는 그냥 생긴 것만 딱 봐도 형시조라고 알 수가 있다고. 왜? 그냥 세 줄로 끝나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세 줄이 나와 있으면 제일 앞에 있는 게 초, 중, 마지막이 종일 거 아닙니까? 그럼 종례 지금도 하니? 종례 시간 할 때 그 종자 마지막 종자라고요. 그래서 음보를 생각하면 종장도 4개로 이렇게 끊어질 텐데 여기 첫 음보의 스타트가 3글자로 고정. 그래서 종장 시작 첫 음보는 3음절 구성입니다. 이거 고정이에요. 이게 형시조의 형식 전부입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외우시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빈쌤한테 나 배운 기억이 나실 건가? 얼마 잘 가르쳐놨는지 봐야 되겠어. 자, 요게 그러면 사설시조의 형식 다예요. 사실 형시조에서 요게 형시조고요. 늘어나는 거는 변하는 부분은 여기가 변하는 건데 3장이라고 돼 있으니까 중장, 요 중장 가운데 거가 2구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써드리자면 중장의 길이가 2구 이상 늘어져요. 그래서 지금 사설시조 나에 나와 있는 거 1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첫째, 어이 못 오던가가 초장이고 너오는 길에부터 수기수기 장가 있더냐 나와 있는 부분 있지? 여기가 중장인데 늘어져 있지 않아. 원래 평소 같은 경우였으면 딱 깔끔하게 세 줄로 끝내줬을 텐데 이걸 일부러 늘려놨다고. 이유를 굳이 얘기를 해드리자면
양반들은 스웨기 오지는 쌉선비였기 때문에 딱 세 줄 정해져 있는 형식을 지키는 걸 좋아했지만 평민들이야 뭐 그런 것까지 해가면서 시를 써야 되겠냐고. 그래서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나 해학적인 표현으로 중장의 길이를 늘려놔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재미를 줄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사설 시조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 정도로 기본 개념을 보시고 본문은 나도 빔을 써야지. 연결을 해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가시리부터 볼게요. 뭐 학교에서 다 동아리 같은 것도 정하면 아직 그 정도의 진도는 안 나간 거야? 다른 학교는 뭐 이제 동아리 뭐 만들라 그랬다던데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진도가 빡세게 나나? 그렇진 않은데 수업 재미없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좀 수업 분위기가 그렇게 잡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느낌이 있어요. 박기진이 워낙 웃겨서 그래. 걔가 웃기네요. 그래서 자 볼게요. 연구, 조음구랑 후렴구는 해석 전부 다 날려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날리면 되는 거야 그냥. 이거 전부 다 날리면 됩니다. 날리면 돼. 해석할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이거 서경열곡이든 먼 별곡이든 마찬가지로 막상 보면 해석할 부분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가시리 있고 요거 가시리부터 볼게요. 아마 신사고에 가시리가 교과서에 들어가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있던 것 같아요. 가시리 있고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가시렵니까? 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332조 3음보부터 확인을 해보고 가자고. 연구 조음구는 음수율에도 안 들어가요.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거라서 가시리 있고 그러면 세 글자 두 글자 됐지? 그리고 끊어 읽는 건 이렇게 끊어 읽으시면 가시리 있고 그래서 3음보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고 해석을 써드리면 이건 가시렵니까?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여기서 하나 얘기를 해드릴 부분이 어차피 뒤에 청산별곡이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이 정도로 보시고 내용을 그냥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부분은 어찌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원망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예리같이 이렇게 적극적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남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러면 쌍욕받고 막 난리를 치겠지만 이게 조선시대에 오면서 유교 문화가 들어와서 여성 화자들이 되게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이건 언제 쓴 거라고? 유교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나라의 주를 이뤘을 때라서 여성 화자의 적극적인 모습들이 꽤 많이 나타나는 게 고려가요의 특징 중에 또 하나라고. 그래서 원래 조선시대 같은 경우였으면 여성 화자가 원망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냥 남자가 헤어지자 그러면 슬프지만 가세요 하고 만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놓고 원망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아직 고려시대라서 원망하는 게 좀 잘 나오기도 하고요. 고려시대는 여성 인권 자체가 훨씬 조선보다 좋았습니다. 이혼도 굉장히 자유로웠고요. 과부가 다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쉬웠고 재산 상속도 장자 상속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 남성 동등하게 둘이 갈라 가졌던 게 고려시대예요. 그 정도는 그냥 그런 게 있났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잡사와 두어리마 나는 이게 해석이 좀 안 되는 부분일 텐데 친절하게 밑에 각주로 해석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잡아두고 싶지만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잡고는 싶은데 선하면 누가? 님께서
님이 서운하면 아니 올셰라 이게 지금 세라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셰라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거든. 이렇게 이을셰라라고 하는 거는 고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문구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세요. 이거는 해석하실 때 뭐뭐일까 두렵습니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나올 때마다 다 똑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어미로 사용이 되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리을셰라 이렇게 보시고 설온님, 서러운님. 근데 해석본의 경우에 따라서는 사랑하는 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우리는 서러운님이라고 합시다. 그게 더 눈에 잘 보이잖아요. 서러운님을 결국엔 보내온다니. 자 여기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요거는 재회를 소망하는 화자의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가시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를 뽑아보자면 우리나라의 전통적 정서라 그래서 주제 자체는 이별의 정한이다. 이제부터 엄청 많이 듣게 될 얘기예요. 이별의 정한, 이별의 정한, 이별의 정한. 거의 모든 시에 그리움, 님이 떠나감 하면은 주제는 이별의 정한입니다. 현대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시리는 대표적인 이별의 정한을 나타내는 것. 자 밑에 나와 있는 거 사설시조 볼게요. 그리고 사설시조는 원래 제목이 없어요. 시조는 전부 다 제목이 없어요. 무슨가, 오우가 같은 것도 후대에 편의상 지어놓은 거고 시조는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적장 이상하고 제목 안 나와 있잖아. 제목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노래 가사라서 그래. 이건 사설시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자 여기가 초장일 거고요. 여기가 중장일 거고요. 마지막에 여기가 어디? 종장일 거고요. 자 종장의 첫 음절은 세 글자 고정이라고 했어요. 한 해도 여기서 끊어주면 세 글자 고정인 거 확인되시고요. 한 해도 12달이요. 한 달 30날에 나라를 하루 없으리야. 이렇게 끊어서 읽어주시면 사음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것도 내용 자체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평민문학은 사랑 얘기 아니면은 탐관오리 나쁜 놈의 새끼 뭐 요 정도. 그래서 요건 딱 끝났네. 어이 못 오던가. 왜 못 오냐? 자 이별. 이별한 상황이 나와 있지. 시의 독해 요소 4가지만 파악하면 시독해는 끝난다고 첫 시간에 얘기를 했을 텐데요. PG가 알려줬지. 동욱님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 알아서. 뭐야? 독해 요소 4가지. 사에? 화자. 또. 대상. 또. 태도 정서. 분명히 태도 정서를 먼저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여기 사이에 뭐 껴있지? 상황. 그렇지. 그래서 얘네 둘은 시의 초점을 대상하는 친구들이고 요거 2개 묶으면 뭐가 나온다고? 이게 주제입니다. 누가 뭐 얘든 누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른 반응이 태도 정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읽을 수 있으면 끝나는데 어이 못 오던가 아니 옆에 있었으면 못 오던가 있다는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옆에 없으니까 못 오던가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럼 첫 줄부터 이별했구나. 끝났네. 무슨 일로 못 오던가 이거 무슨 일로 못 오냐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나오는 길에부터 자 여기서부터 그냥 다 묶어버리면 됩니다. 여기까지 잠가 있더냐까지 다 묶어버리시면 돼요. 해석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설시족에서 중장의 길이를 늘려놓는 이유는 재미를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딱히 중요한 내용이 안 나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 오는 길에 자 무쇠로다가 누가 성을 쌓아놓고 성 안에다가 담을 쌓아놓고 담 안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집 안에다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괴를 놓고 그 안에다 너를 필자형으로 결박하여 놓고 쌍배목걸쇠 금거북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가있더냐. 그냥 과도한 나열이야. 읽는 사람 힘들게 하려는 건 아니겠지만 나열 열거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거 왜 쓸까? 재밌으라고 쓴 거야. 웃기라고. 근데 웃겨 이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같은 것도 이거 대표적인 그런 거라고. 한 15살짜리한테 이거 해놓으면 웃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냥 안 웃겨도 웃어주세요. 이거 그냥 해학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학도 이제 엄청 많이 자주 들어볼 얘기가 될 거예요. 평민문학에선 해학을 빼놓고는 얘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판소리계 사설은 이딴 내용 오지게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거 웃겨야 되거든. 저작거리에서 하는 공연이었기 때문에 웃기는 게 목적이라고. 그래서 해학이고요. 하나만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이렇게 돼 있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사과는 뭐 맛있어. 뭐 맛있으면 바나나 똑같은 거잖아. 이거를 연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쇠사슬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끝말잇기 같이 되어 있는 거. 이게 연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더 볼만한 내용은 그래서 다뭐 어이근이 안 오더냐 계속 안 왔네. 그래서 하루 없으랴 라고 하고 있는 거에서 이거 진짜 물어본 거야? 하루가 없어요? 수업 나올 하루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잖아. 서리법이에요. 서리법으로 나타낸 건 뭐? 원망이에요. 이것도 원망의 정서지. 서리법은 빼놓고는 고전을 아예 창작 자체를 할 수도 없는 정도의 그 선비들도 좋아하고요. 또 이런 평민들도 좋아하는 그 서리법인데, 자, 서리법을 썼으면 까먹지 말고 100% 이건 영탄법에 들어갑니다. 동호가 영탄법은 어떻게 만들어? 아, 동기가 좋네. 동기 한 명 있으니까 이렇게 화살이 글로 탁 꽂히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예리는? 민채도? 아, 좋습니다. 역시 박희진 퀴즈 다운. 한 4가지 정도로 서리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말뜻 자체는 영탄, 그냥 감탄하는 방법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번 제일 쉬운 거 느낌표 쓰면 되겠지.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시에 느낌표 누가 쓴 거 갖다 줄까 안 줄까? 절대 안 줘. 어떤 미친 선생도 이런 걸 가지고 내진 않습니다. 2번째 감탄사 쓰면 되겠지. 근데 고전에서는 감탄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어즈버 같은 거 보시면 어즈버를 보고 누가 이걸 감탄사라고 생각을 하겠어. 이게 감탄사예요. 와우! 똑같은 거야. 뭐 어저 이것도 감탄사예요. 또 하나 해볼까? 두어라 이것도 감탄사예요. 거기 놓고 가라 이거 아니야. 진짜 두어라 이거 감탄사예요. 와우랑 똑같은 거라고. 3번 감탄 어미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
어차피 내신 들어가시면 문법을 다시 해야 될 테니까 감탄 어미 그러면 어미가 뭐였지? 예리는 나랑 문법을 다 했으니까 다들 어미는 뭐야? 나의 육주 네, 알아요. 알아요? 동사 형용사만 해당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에서 뭐 예리는 예쁘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쪼개가지고 앞뒤를 바꿀 수가 있다고 이렇게 쪼개서 얘기를 하는데 예쁘고 예쁘니 뭐 예뻐라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뭐 니든 예쁘냐든 예뻐 언냐든 뒤에는 뭘로 바꿔도 웬만하면 상관이 없어요. 이게 꼬리 밑자 써서 말의 꼬리 그래서 여기가 어미 이거 예쁘까지는 잘 안 바뀌어. 근데 이게 예쁘다는 예뻤다 하면은 이게 탈락이 또 일어나가지고 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음문의 변동 시간에 자세히 하도록 하고 요게 안 변하는 부분을 간 단어의 근간이라 그래서 어간이라고 하는데 자 감탄을을 만들어주는 어미는 지금 대표적으로 쓰는 게 뭐가 있죠? 개 쩌는 군. 근데 군은 뭐뭐 군화의 준말이 군입니다. 뭐뭐 군화. 뭐뭐 군. 이렇게까지 보시면 이거 세 개는 근데 너무 쉽잖아. 그래서 애들이 잘 안 까먹어. 아 이렇게 하면 영탄법이구나 잘 안 까먹는데 이걸 자꾸 까먹어. 서리법이 들어가면 영탄이야. 100% 서리법 들어가면 영탄입니다. 그래서 서리법만 나와 있고 문제 선지에서 영탄법이 사용되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서리법만 보고 안 된다 보시면 안 돼요. 서리법이 썼으면 100% 영탄법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근데 서리법은 병화법에도 들어가는 범주기 때문에 또 따로 봐야 되는데 잠깐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주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서리법 친구들한테 자주 쓰는 내가 기진이한테 자주 쓰는 서리법 너 병신이냐? 이거 서리법이에요. 이거 병신 아니야? 이거 다 서리법입니다. 진짜로 의문문의 형식이기는 하다는 거야. 근데 질문의 기능이 아니에요.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서리법인지 아닌지 구별을 할 방법은 이걸 평서문으로 돌려보면 돼. 진짜 물어보는 건지 아닌지 우리는 글만 읽는 거니까 어조를 못 느껴서 알 수가 없잖아. 이걸 평서문으로 돌리는 방법을 취하면 서리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해보시면 뭐 A가 B 1이야? 고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갖다 준다고. 그럼 이게 서리법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평서문으로 돌릴 때 부정을 하나 씌운 다음에 돌려보는 거야. A가 not B이다. 그래서 너 병신 아니야? 라고 물어본 것도 너는 병신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아냐에 부정 씌우면 맞다잖아. 너는 병신이 맞다라고 된다. 그러면 그건 서리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질문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 다른 시중 문제집에서는 그냥 누구나 아는 객관적 사실을 의문문을 통해 표현하였다 이렇게 쓰는데 와닿지 않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서리법이고요. 서리법 없이는 웬만한 고전은 읽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법 한 30가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서리법입니다.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별게 없어요. 둘 다 이별했고 안 왔고 한 명은 기다리고 이 정도로 보시고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문제가 여기 있네.
자의 시적 상황을 경험한 화자가 나의 노래를 했다고 가정할 때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게 기분 나쁘게 더럽게 꼬아놨는데 결국엔 누구한테 누구 물어보는 거야? 나의 화자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의 화자에 포커스를 두시고 한번 하나씩 봅시다. 이별 당시에 님을 서운하게 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후회하고 있다. 아니 서운하게 했어 안 했어? 가가 한 적 없다고. 할까봐 그냥 보내줬다 그랬잖아. 안 되죠. 님을 원망했던 이별 당시의 마음이 사라졌어? 계속 원망했어. 님을 떠나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행동을 자책하고 있다였으면 아우 등신도 아니고 그때 잡았을 걸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딱히 그런 거 자책하는 내용이 없어요. 안 돼요. 님이 돌아오기를 바라던 이별 당시의 소망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워하고 있다. 나에서 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에서도. 그래서 답은 이렇게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5번 마지막으로 보고 갈까? 떠날 당시에 괴로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차분한 마음으로 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쌉소리 좀 버리시면 돼요. 이런 거는. 넘어가서 봅시다. 구부러진 길 현대시가 한 편이 나와 있는데요. 나는 작가부터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작가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준석 씨, 아니 이준관 씨, 이준석이라니 이준관 씨 득보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해석하지 않을 거예요. 단 한 번도 수능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적이 없었던 득보 시인이 맞아요. 근데 이러한 구성의 시가 되게 많기 때문에 뭐 하나 실어 놓은 것 같은데 어디 갔니? 여튼 봅시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길이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자 중심 소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다? 제일 쉽게 찾는 방법은 제목에서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많네? 중심 소재가 구부러진 길인가 보다 하고 이제 읽으면 되는 거야. 자, 봅시다. 문맥적, 맥락적 의미 파악에 대해서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혹시 했었니? 문맥적, 맥락적 의미 파악 얘기야?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잠깐만 얘기를 하고 갈게요. 문맥적, 맥락적 의미 해석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절대 문학 파트에서는 사전적인 의미를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A의 뜻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 민들레는 무슨 과 식물이면 뭐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본다고. A가 가진 시어의 의미와 유사한 것을 고르시오 이 정도까지만 나와서 우리는 긍부정 해석만 하면 수능 모의고사 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선 문맥적, 맥락적 의미 해석이 필요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아마 주어질 거 아니야? 기억해놓고 아마 여기에 단어가 뭐가 들어갈 거예요. 명사가 하나가 들어가겠지? 그럼 이 명사가 가진 뜻을 파악하는 게 긍정, 부정 요것만 파악하면 되는데 어떻게 파악하면 돼? 만약에 하나 해봅시다. 누구로 할까? 박기진으로 해보자. 박기진은 자, 이 시가 만약에 이렇게 써있다라고 쳤을 때 박기진과 유사한 의미의 시어를 고르시오 아니면 이건 너무 교육적이지 않으니까 딴 걸로 합시다. A 민들레가 예쁘다 이걸로 볼게. 민들레
그러면 앞에 뒤에로 해석을 하라라는 얘기가 문맥적 맥락적 의미 해석 문제인데 앞뒤로 해석하라는 게 뭔 말이냐 이거. 서술어랑 저기 큰 뭐 커다란 민들레가 예쁘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앞에 있는 수식어로 해석을 하던가 뒤에 있는 서술어로 해석을 했을 때 긍정부정 의미를 해석하라는 게 문맥적 맥락적 의미 해석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 시에서 민들레는 무슨 존재? 긍정적 존재. 그냥 더 간단하게 보면 그냥 예쁜 거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러면 이 시로 봅시다. 이게 문맥적 맥락적 의미 해석이에요. 구부러진 길이 어때? 좋대. 아 좋은 거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 구부러진 길? 뭐 어디지? 뭐 관악산 자락인가? 어디 자락이지? 이런 거 할 필요 없다고요. 주어진 대로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길이 좋대. 근데 여기를 가면은 나비의 밥그릇 같으니까 뭐 직유법이구나 하나 해주시고 작은 민들레도 만날 수 있고 감자 씹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대. 그리고 구부러진 하천에는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 여기도 직유법이네.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전부 다 어디 가면 있는 거야? 구부러진 길 가면 있는 거야. 그러면 다 똑같은 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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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은 거야. 다 좋은 거, 다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라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진짜 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다야. 더 할 것도 없어.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말을 품고 꾸불꾸불 간대. 뭐 그런가 보지 알바야.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좋다라고 또 나와 있네. 나 화자는 드러나 있다.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화자고요. 이걸 좋아하는데 이런 내용의 시는 오지게 많습니다. 뭐 책 제목도 이런 거 있지 않아? 아프니까 청춘이다. 요즘 그거 학교에서 막 필독서, 중학 필독서 이런 걸로 나와 있지 않니? 너무 옛날 책인가? 내가 딱 고등학교 1학년 때쯤 그때쯤 그 책이 나왔을 때 아주 선풍적인 반응을 끌면서 뭐 그랬는데 나중에 SNL에서 아프니까 아프면 환자지 왜 그게 청춘이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같은 거예요. 시련을 좀 겪은 사람이 좀 경험치도 쌓이고 인생이 든든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자기는 좋대. 그러면 반대로 여기 반대편 길을 쉽게 살아온 사람은 화자가 좋아하는 게 안 좋아하는 게 안 좋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대조되는 것이다. 간단한 시예요. 울퉁불퉁,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대. 그런가 보지. 난 반듯한 사람이 또 원래 되게 넓은 마음은 넓은 통장 잔고에서 나온다고. 이재용 아들이면 반듯하게 살아왔겠지. 그런 사람이 더 좋지. 뭐 시련을 많이 겪고 해서 뭐 하겠어. 때만 탄다고 사회. 이미 때가 다 타버린 사람. 저기 때가 덜 탄 사람. 그래서 아마 뭐 그때도 얘기했겠지만 박기진과 나는 성향 자체도 틀리고 스타일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할 때 내신, 특히 내신 시험에서는 출제자가 누구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 성향 파악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박기진처럼 그걸 프린트를 달달 외우든 하시든 그건 본인 선택에 따라서 하시고, 저는 다들 학원에 결국 돈 내고 꿀팁 들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문제 잘 푸는 방법만 알려드리고요. 인생적으로 내가 너네한테 조언을 하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갑자기 혼자 자조를. 자, 여튼 A와 B 이거 뭐였어? 울퉁불퉁 구불구불 뭐 이런 거였을 텐데 A가 뭐였니? 울퉁불퉁. 왜 구불구불이지? 둘 다 그러면 구부러진 길이랑 유사한 시연에 그럼 둘 다 좋은 거네. 고등학교 1학년 문제까지는 긍긍부부로 가셔도 크게 틀리는 문제가 없어요. 긍정적인 시어를 긍정적으로 서술해 놨다라고 하면은 그게 답이 되는 거고요.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해놨다던가 긍정적인 걸 부정적으로 선지해서 구성을 해놓으면 그게 오답이 되겠지. 그래서 둘 다 좋은 거 해놓고 하나하나 봅시다. 흑투성이 감자 긍정적인 의미 여기까지는 됐어. B 구부러진 삶의 부정적 측면이래. 틀린다. 이렇게 하고 제껴가면서 푸시면 됩니다. A와 B는 더불어 반듯한 길 쉽게 하고 의미상의 대비 오케이 됐고 흑투성이 감자의 이미지와 어울린다. 됐죠? 끝. 진짜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수능 모의고사는 내신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물어보기 때문에 긍부정 판단만 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대신 내신 대비를 할 때는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준 그대로 가져가 주셔야 되고 구부러진 길은 어떻게 구부러진 길이어서 왜 좋은가 뭐 이런 것까지 알아줘야 되겠지만 수능 모의고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3월 모의고사가 22일인가 있지 않니? 자지 말고 푸세요. 모의고사. 그러니까 내 그냥 경험상 얘기인데 잡설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 성적이 자기의 3년 고등학교 시험 성적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도 첫 시험 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전교 4등, 전교 3등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연애를 한번 잘못하기 시작해가지고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때 아마 예린은 알고 있을 텐데 내 첫사랑 첫 여자친구가 진짜 개 양아치였어요. 학교를 안 나왔어. 맨날 걔 잡으러 다니고 같이 뭐 하겠어. 여자친구가 그런데 나라고 공부하겠어? 그러면서 내 인생이 점점 나락으로 가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3학년 끝날 때는 거의 2등급 언저리에서 끝났던 것 같아요. 항상 뭐 1등급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1등급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었는데 2학년 때 2등급 되고 3학년 때 3등급 되면서 인생이 나락으로 갔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첫 시험 때 첫 성적을 잡아 놓으시면 나중에 고3 때 좀 조지더라도 어떻게 카바가 이렇게 약간 보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첫 시험 성적이 되게 중요하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자면은 진짜로 답 없어져. 모의고사의 느낌 자체를 못 잡고 계속 흘러간단 말이야. 그러면 다음 모의고사 언제 봐? 6월에 볼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뭐해? 희말 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오지게 바쁠 때 본단 말이지. 그럼 그때는 애들 분명히 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통 보면은 아싸 오늘 개꿀 수업 안 하는 날 이러고 가서 자지 마시고 문제를 그래도 한번 풀어는 보세요. 마음에 드는 과목이라도 좀 풀어봐. 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연애 많이 하시라는 거. 인기 많아 얘기? 아니요. 좀 전교권에서 유명하신가요? 그거 아니야? 개소리 집어쳐? 알았어. 알겠습니다. 수업이나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